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1분기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지금 S&P 500 기업들의 실적은 역사적인 서프라이즈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미국의 시장, 특히 IT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그러한지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4% 어닝 서프라이즈 배경에는 분석가들이 연초에 매크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를 지나치게 낮춰 잡았던 착시 효과가 일부 섞여 있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내내 우리가 이 시장의 어떤 발목 잡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노이즈로 작용했었던 것이 바로 관세 아니겠습니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고 기업들의 또 마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것이 하나의 컨센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시장이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었고, 기업들의 경우에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를 한 쪽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매출 볼륨 자체가 워낙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계속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긴 가요. 그런데 마음 편하게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기업들의 컨센 자체가 분명히 시장이 예상치 대비 솔직히 낮게 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실제로 보여지는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어닝 컨센의 상승의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와 있었고요. 3분기도 그렇고 4분기까지도 이 어닝이 올라가는 어떤 속도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금 시장이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 단에서 어떤 추가적인 노이즈가 없다라는 가정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기업들의 어닝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컨센 정도에서는 충분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캐펙스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은 실적 피크아웃 우려를 이 캐펙스 증액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량과 이 캐펙스 집행 트렌드가 하반기 실적을 견인하고 주가 상승 릴레이를 이어갈 만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실까요? 현재 기준만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각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티시 플로우라고 하죠. 자유현금은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이 계속 통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회사채를 어디다 발행하죠? 미국 내에서도 발행하지만 유럽에서도 발행하고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도 추가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 모아다가 지금 일단은 투자를 하고 보자,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리들이 빚까지 내서 남들보다 더 뒤처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그것도 어떻게 하는 풍모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심리가 더해지면서 지금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워낙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번 주에 또 CPI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역대 세 번 정도 어떤 버블이 있었는데 그 세 번의 버블의 어떤 고점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졌던 그런 근거, 시발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높은 물가 지표가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고점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지금 당장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지금 캐펙스를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들 중 누군가는 버티지 못하는 회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될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들어서 빅테크 누군가 하나가 더 이상 이제 뭐 규모를 좀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그건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하나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없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즉 민간 차원에서의 유동성 공급, 빅테크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이 결국 캐펙스 투자인데 이것이 줄어드는지 속도가 둔화되는지 여부에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근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놓고 본다면은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 팩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금리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좀 지배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는 실질 유가의 하락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게 하락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처럼 실질 유가의 하락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방어벽을 치면서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협이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회라고 했죠. 그것이 제거되는 어떤 속도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게 딱 오늘까지 뭐 끝, 내일부터는 해협 전면 오픈이라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뭐 기존의 어떤 물동량을 회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글로벌리 지금 원유 재고를 갖다가 다 지금 소진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협이 재개방이 된다라면은 부족한 그동안 비축해놨던 원유를 갖다가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채우는 그 수요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설사 해협이 재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원유에 대한 어떤 단기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단기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뭐 막 70불, 뭐 60불까지 뚝뚝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은 유가 떨어진 속도가 더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러우 전쟁의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 누구도 고려를 하지 않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러우 전쟁 종전을 만약에 이끌어낸다면은 러시아에 대한 원유가 조세로 풀리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설사 이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재개방 속도, 원유의 물동량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더라도 러시아에서 풀리는 원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상쇄하는 그 시간 자체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물동량이 정상화되는 그 시간, 어느 정도 그 기간, 그 틈을 갖다가 러시아산 원유가 충분히 메꿔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은 좀 빨리 뭐 정상화되겠어 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러우 전쟁이 종전이 딱 등장하게 된다면은 유가는 그때부터 빠르게 다시 한번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자 이번 이란 전쟁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하로 원유 생산 시설에 대한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저장고는 좀 터져있는 좀 부서지고 있었는데 원유 생산 시설이 그렇게 타격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이것이 국가 원유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복구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약간 좀 떨어지면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러시아의 어떤 원유가 풀리고 그리고 뭐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견조하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과거 역사 패턴을 봤을 때는 이런 원유 충격, 이런 지정학적 이슈에 의한 원유 충격 이후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어떤 역사적 통계까지 더해진다라면 그래도 뭐 지금의 유가가 떨어진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정을 놓고 본다라면은 굳이 뭐 고유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뭐 방어주를 산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동안 이 고유가가 만들어낸 고금리에 대한 피해 섹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성장주들, 뭐 바이오 이쪽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 섹터에 대해서 오히려 급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당장 오늘까지만 놓고 본다면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날이 5월 20일의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뭐 삼성전기, LG엔텍, 전자, 하이닉스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이게 또 어느 좀 과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들 전자닉스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가정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들 섹터가 센 것은 맞는데 나중에 유가 떨어지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금리가 빠르게 안정이 된다면 오히려 이쪽보다는 반대편 쪽 고금리에 대한 피해 섹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힌트가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시장의 어떤 4%, 5% 가까운 급등에서 저는 충분히 하나 힌트를 엿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전자닉스가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었던 그런 섹터, 몸이 피해줘야 되는 섹터도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지 않나. 그 근거는 유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더디지만 생각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고, 그 근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가능성, 그리고 생산 시설이 여전히 멀쩡하다라고 믿고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시장 역시 변동성의 시장으로서 이번에도 똑같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처럼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폭등했던 반도체와 전력 섹터에서 매도세가 쏟아졌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가 불을 뿜어내고 있는데 지금의 매도세 이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질문 자체는 반도체와 전력센터 매도세가 나왔다고 하지만 당장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다시는 또 급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전자닉스의 어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지금 주도주임에는 명확하죠. 그리고 전자닉스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 오늘 누가 저한테 지금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돼?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아니 하이닉스 지금 사야 돼? 삼성전기 지금이라도 사야 돼? LG전자 지금 사야 돼? 라고 물어본다라면은 거기서 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오늘 전자닉스의 강세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상장되는 2배,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이런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미리 선취를 하자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쪽에서 수급이 얼마나 들어올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과도한 쏠림이 전자닉스 쪽,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신규 진입을 할 때는 그래도 충분히 내가 안전마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위치상으로도 내가 좀 괜찮은 구간에서 들어가야지. 신규 같은 데 들어가야지. 내가 어느 정도 어떤 변동성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력이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또 신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내일 하루 또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내가 견딜 수 있겠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전자닉스 기존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수익을 계속 즐기시는 것은 맞되 신규 진입의 경우는 제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제가 부추기기는 싫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장에서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가 흔들리는 와중에 펜리스 기업, 파두, 제주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말씀해주신 삼성전기 이런 주도주를 잡지 못한다면
그 뒤에 있는 2차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미 파도도 그렇고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봐도 질문이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전자닉스를 신규로 제가 못 살 것 같다. 혹은 전자닉스를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권하지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하위단에 있는 밸류체인들, 소부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유튜브나 SNS나 지금 전자닉스에서 조금 이제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어떤 의견만 말씀을 드려도 댓글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냐, 전자닉스가 오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시면서 거의 전자닉스에 대해서 정말로 무조건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정말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제가 뻔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한 거고, 근데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금 기다리실 필요 없지 않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전자닉스에 대한 기존 뷰가 만약에 이렇다면은 결국은 파도나 제주반도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제주반도체 좀 실적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차라리 전자닉스가 낫다. 차라리 물려도 전자닉스에 가서 물리시지, 지금 제주반도체나 파도 그리고 그 외 소부장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거의 바이오급이거든요. 퍼 100, 150, 주성 엔진이라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가는 그거 무시하고 날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신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신규예요. 신규 진입의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포모가 거의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장이 잠깐 좀 올라서 어느 정도 수남이가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전자닉스, 전기 이런 날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LG노텍 저거 샀으면 얼마나 먹었고 전기를 샀으면 얼마나 먹었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포모가 지금 극단의 어떤 값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리는 매도와 매수에 대한 결정이, 특히나 신규로 뭔가를 못 가는 걸 자르고 이격이 항상 벌어져 있는 이들 종목들에서 추격 매수라는 것이 과연 잘했을까? 잘한 선택일까? 과거에 대한 경험상 포모에 의해서 투자 포인트가 변하는 없는 종목들을 버리고 추격 매수했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옳은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질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과한 이격을 벌리면서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내려오면서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내가 추측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언급해주신 이번 주 이벤트 중에 27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됐는데요. 2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위의 국내 주식 비중 논의를 앞두고 150조 매도 폭탄 우려와 비중 확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위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증시 영향과 리테일 투자자들의 핵심 수급 체크 포인트를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금위에서 24%까지가요 좀 올려 잡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매도 압박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약 4에서 5% 정도는 줄여야 됩니다. 움직이는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좀 전자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자기네 포트폴리오 내에서 전자닉스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서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연기금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러다가 향후에 MSCI 선진지수로 편입이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글로벌리 큰 수급들의 경우에는 매도 압박이 좀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올려주느냐? 결국은 뭐겠습니까? 내 레버리지 ETF가 한 초기 설정이 이쪽에 선택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이 들어와서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어떤 결국은 개인들이 지금 올려서 지금 가는 장세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항상 하지만 이 사이클의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인들이 확 들어와서 기준의 주도주로 갖다가 더 끌어당기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연기금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을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개인들의 어떤 쏠림, 개인들의 부모가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를 보시는 게 지금 수급을 분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스페이스X가 6월 IPO를 앞두고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IPO의 순항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본격화함에 따라서 글로벌 부품 및 소재 공급 업체들의 발주량을 늘리고 생산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 우주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전형적인 이거는 일정 매매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스페이스X가 6월 12일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는 이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의 기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숫자를 보고 밸류에이션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머리로는 그렇게 가슴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머리로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딱 펼쳐보는 순간 이 매수 버튼이 안 나간다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이게 우주 관련주들 뿐만은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비자도 거의 밸류에이션은 바이오 밸류에이션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IPO 전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전까지 이들 섹터 내에서 좀 개별적으로 좀 시세를 낸다라면 그때부터는 차익 시험의 관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코스닥 상승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 하반기에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닌 코스닥의 추세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코스닥의 추세적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증시에 어떠한 요소가 충족돼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의 요건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ADR 지표라고 하죠. 서블림의 어떤 정도를 우리가 알아보는 지표인데 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죠. 그 지표인데 이게 지금 거의 극단값을 찍고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 좀 반등했다가 오늘 다시 좀 살짝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지만은 이 ADR 지표는 극단값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올라가면서 평균을 회귀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 한 번도 그 극단값에서 더 치고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의 반도체 쏠림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그냥 가는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최소한 기간 조정이라도 나오면서 그 사이에 순환매가 바깥으로 다른 쪽으로 돌고 나서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피 9만 포인트, 9천 포인트, 1만 포인트, 삼성전자 여기서 더 가고 하이닉스가 더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오늘부터 내 레버리지 ETF가 성장했으니까 지금부터 요 일단하고 나머지 다 못 가고 그들만 더 추가로 간다? 이런 경우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어느 일부 그리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 닷컴버블 당시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쏠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오셔서 그런 거 무시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주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당시에 우리 시장의 어떤 질과 지금 8000포인트에서의 우리 시장의 질이 그때는 선진화가 되기 전이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선진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때보다는 좀 더 시장을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정보의 어떤 공유도 과거에는 그냥 깜깜이 투자였었다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었던 1999년 지금 25년, 26년이죠. 그때랑 지금은 정보의 유통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새로운 기술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전자기술에서 대입을 하면 조금 느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를 넘어설 거야 라는 말씀을 함부로는 못 드리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평균으로 충분히 회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코스피만 주구장창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쉬어 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틈을 타서 지금 유가가 좀 안정화되고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진다면 그동안 소요가 됐었던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순환이 될 수 있다고 있고 또 하나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주가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렇게 일으켰었던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국민성장 펀드였습니다.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대중 정부 때에 강력하게 벤처에 대한 부분들을 밀어붙였고 그때 나섰던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다음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또 얻어 살리는 어떤 하나의 어떤 한 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또 지금 끌어온다라면은 지금의 국민성장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 모두가 다 무시하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또 이제 그 안에서 제2의 NC소프트, 제2의 카카오 이런 것들을 발굴하시는 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쪽에 대한 어떤 쏠림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충분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 어떤 템레고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그냥 찾아보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면 중소형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사님께서 중소형주를 투자하실 때 선별하시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역시나 시세의 강도라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중소형주를 접근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멘텀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돈을 잘 벌어? 라는 질문한다면 못 벌죠.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국민성장 펀드가 추구하는 바가 제2의 NC소프트, 제2의 카카오, 제2의 네이버 이런 종목들, 제2의 RTO젠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때부터는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죠. 다시금 실적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성, 내러티브에 의해서 종목들이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뜬금없는 CBW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섹터 전체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 목표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하게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까? 바로 가격이었죠. 다시 말해서 개별 종목 하나가 정말 이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섹터 전체에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얼마나 많은지 즉 다시 말해서 주도 섹터가 먼저 나오고 그 안에서 그 섹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D&D 펑한텍이 NST까지 강하게 올랐었고 그 전에는 한울발파마가 또 상한가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 종목수가 같이 군집이 되어 있는 주도 섹터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혹은 소위 재료죠. 재료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들 섹터에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섹터 즉 다시 말해 나랑 같이 가는 손잡고 가는 그런 종목이 아닌 소위 말해서 독고다이라고 하죠.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거. 섹터를 구분하기도 좀 애매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조금 뒤로 미루시고 전체 섹터,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시다면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가보시는 게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는 있을까? 지금 살아있을까? 그 밑에 있는 소부장, 삼성, 전기, LG노트북 밑에 있는 뭐 오늘도 기판,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거지 전자는 있을까? 못 가는데 얘네들이 간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탑다운 방식으로 용준에서도 섹터를 먼저 찾아보시고 지금 뭐 전지가 세네? 다이어가 세네? 7월부터 또 저피별이 세네? 혹은 여름부터 얘는 또 신재생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니까 신재생이 동반 강세를 보이네? 이런 식으로부터 섹터를 먼저 고르신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차트가 제일 강하고 수급이 제일 쏠리면서 내어트가 제일 탄탄하냐 그런 식으로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은 종목을 고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